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건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형사 출신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교수님. 아유,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그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 예.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아마 이 사람이 방화를 한 시간은 2시 한 2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이 진주시에 있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 아파트, 이 복도식 아파트라고 합니다. 예. 복도식 아파트 4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집의 거실하고 이 방바닥 같은 데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신문지로 이제 그 불을 붙여가지고 예.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이제 본인이 아마 밖에 나와가지고 일부러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부리야 하고. 그러니까 그 매캐한 연기 그다음에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부 왔겠죠. 예. 뛰어나왔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그 2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예.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양쪽에 흉기를 소지한 채 마구잡이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5명이 나오고요. 예. 뭐 중상 2명, 경상 4명, 연기 흡입으로 한 7명에서 13명 정도가 지금 사상을 당하는 예. 총 18명이 피해를 입는 그런 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불을 지르고 불이야라고 소리치고 예.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그 사이에 먼저 아파트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칼을 휘둘렀다. 그렇죠. 그러면은 계획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뭐 일단은 본인이 그 집에다 불 지르는 과정부터 또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마치 뭐 짐승 사냥하듯이 이 공격하는 거 이런 거 쭉 일련의 행위를 보면 예. 이거는 명백히 계획 범죄인 건 맞습니다. 예. 일견. 예. 그런데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그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조현병을 앓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계획 범죄가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예.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뭐 이 정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공격을 하는 이 행위는 예. 엄밀히 얘기하면 치밀한 계획성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 보는 사람들은. 예. 어느 정도 계획 범죄라고 하면 범행 과정부터 시작해서 범행 이후의 사후 처리까지 검거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까지가 다 포함돼야지 그거를 치밀한 어떤 계획 범죄라고 보는 거죠. 예. 이 경우는 이 사람은 범행만을 생각하고 계획을 쓰고 사후 처리는 예상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계획범죄라고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범행 동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뭐 현재는 본인은 뭐 밀린 임금을 못 받아서 체불임금 때문에 뭐 이 사고를 냈다고 얘기한다는데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일용직 노동자라 예. 체불임금 같은 게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신적인 기질의 문제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최근에 CCTV도 공개가 됐던데 지속적으로 그 아파트 주민들을 좀 괴롭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이 4층에서 거주하면서 뭐 이 엘리베이터에다가 오물을 뿌리고 특히 이 5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면서 층간소음 같은 것도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앞에 뭐 우물 같은 것도 뿌리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제가 모르기는 해도 4층과 5층 사이에 있는 그 복도식 아파트의 주민들하고는 사이가 극히 안 좋았을 거예요. 주민들도 이 사람을 회피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적인 기질의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회피하는 거를 자기를 왕따시킨다거나 자기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오히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난동을 몇 차례 불어서 경찰도 몇 번씩 출동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이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하는 행위가 사실은 경미하지 않았겠어요? 예. 뭐 오물 뿌리는 정도라고 하면은 뭐 재물손괴라든지 이런 거 등등으로 처벌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행위만큼만 처벌을 하는 선에서 경찰은 그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실은 이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경찰 이 세 군데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진하거든요. 예. 이게 정보 공유 관리가 됐다면 경찰이 이 사람이 홀로 사는 그 어떤 그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했으면 위험성 판단이 훨씬 나았겠죠. 예.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미비점이 있을까요? 그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게? 이게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어필을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정신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갖고 치료받은 사람을 그 사람의 진료 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할 수 없다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프라이버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신적인 기질에 문제가 있고 특히 단독 생활하는 사람이요. 가족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라든지 정신보건센터, 경찰 이렇게 세 군데가 좀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예. 예. 교수님, 그 최근 들어서 그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좀 늘어나는 것 같던데. 물론 그렇습니다. 조현병 환자라고 다들 뭐 잠재적 범죄자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요. 그렇죠. 예. 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 이런 것들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원론적인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예외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라이버시 규정 같은데. 그래서 좀 국가가 지금 관리해주는 시스템. 이쪽으로 이제는 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그 치료를 받고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 보면 항상 중간에 약을 끊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2015년 1월 달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 반 가까이 그 진주 시내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그 전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중단한 상태입니다. 치료를. 그리고 이 사람이 2010년경에도 무슨 이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가는데 횡설수설을 하니까 공주 치료감호소에 보내가지고 정신감정을 또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받다가 중단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리면은 상당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지켜봤죠. 그러니까 뭐 가족이 좀 있다면은 뭐 치료도 함께 또 받으러 다니고 약도 챙겨주겠는데 이런 경우 혼자 살고 이러면은 그 치료 문제가 참 굉장히 좀 크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세대 돌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이렇게 정신적 기질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돌봐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2008년에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좀 비슷하죠? 판박입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똑같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이 사람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고시원에 방화를 하고 난 다음에 흉기 미리 준비해서 대피하는 사람들 무작위로 공격했던 사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사건 나고 나서. 그러면은 혹시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정신적인 기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뭐 맥락을 이렇게 억지로 이어붙이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2008년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력은 없었다고 하고요. 그 사람은 정신병력은 없었죠. 그런데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세상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했거든요.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정신병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이유로 사람을 살해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범죄학에서는 이제 무동기 범죄 혹은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묻지마 범죄 유형이 한 3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예. 오늘 사건 난 것처럼 어떤 그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 예. 두 번째는 그 사회 부적응자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가지고 무작위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그 범죄. 예. 이제 노년동 고시원 사건 같은 게 두 번째 양태일 것 같고요. 예. 예. 그럼 대충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궁핍, 이런 그 불만을 표출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예. 살인사건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 지금 교수님께서 무동기 사건, 묻지마 사건, 이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현대사회로 바뀌면서 생긴 겁니까? 아니, 과거에도 있기는 했지만, 예. 지금처럼 빈번하지는 않았죠. 아하. 이를테면 다 똑같이 어려우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요.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사회 상황이 조금 변화하면서 상대적 빈곤 같은 게 이제 극심해지고 예. 양극화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예. 본인이 미처 못 따라가면은 못 따라가는 거를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이 피해망상을 가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급기야는 공격성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 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묻지마 살인과 사이코패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혹시? 그거하고는 연결을 시켜서 봐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사이코패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전부 연쇄살인범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사이코패스인 사람이 무동기 범죄를 자행한다,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교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는 사이코패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회적 CEO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요. 예, 외국 사례건 우리나라 사례건 조금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아주 특이한 오너다. 특이한 경영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 특이하다는 부분 속에는 일반인하고 다른 어떤 이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것도 일종의 어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오히려 기발한 어떤 사업이 나오고 성공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이동영 앵커한테 사이코패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좋은 쪽으로 발휘되고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무한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정신병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만일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정신병력 입증이 된다면 또 심신미약, 심신상실 이런 문제로 감경이 되지 않느냐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선 선결적인 거는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람이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감정하는 게 우선일 거예요. 그래서 정신감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행위시 범죄를 자행할 때요. 실행할 때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추정해 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2008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형 확정 판결이 났고요. 물론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사건도 5명이나 사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심신미약이나 감경으로 인해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좀 정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미 5명이 사망한 상태고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어떤 경중으로 따지면 상당히 중하죠. 예. 예, 중하지만 뭐 우리는 법에 규정돼 있는 거는 명백히 심신이 어떤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일정 부분 감경되는 거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네. 꼭 그 정신질환 경력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이나 감경이 되는 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이 사람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그 범행을 할 당시에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 그때 과연 심신이 미약이나 상실 상태였느냐, 범행을 저지른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에 알았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판사가 전문가를 재판정에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정신감정 의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관련된 뭐 학자, 교수, 전문가들 의견도 총취합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